자, 최근에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느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금에 투자해야 되느냐,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만큼 지금 많은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에 주식을 10월에 사서 내년 5월에 팔아라, 뭐 늘 그런 격언이 좀 있었는데, 이번 10월 달에는 도대체 어떤 것들 좀 사야 될지 한번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이면에는 사실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트렌드가 영 심상치가 않습니다. 1,300원대에 있었던 환율이 지금 1,430원. 지금 뭐 제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또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지금 환율에서는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자산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앞으로 전망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시간이 좀 된다면 테슬라 실적 발표 앞서서 우리가 하나씩 또 짚어나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테슬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NH투자증권의 한동혁 부장님과 함께 이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그냥 테슬라 얘기만 하고 싶기도 한데, 네. 그래도 환율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네, 또 테슬라를 사려면 달러로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뭐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 네. 겁니까, 지금? 그거부터 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해외 주식과 관련된 이제 투자자분들과 세미나를 했지만 아주 재밌게도 제가 한 근 10년째 듣고 있는 이야기가 미국 주식을 살 때 달러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또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로 나와서 달러를 뭐 단위 원화당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을 때 사서 미국 주식을 사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네. 그 어려운 환율을 맞추시려고. 네, 근데 사실 이 환율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결국에 환율이란 거는 그 나라의 그 화폐국의 총체적인 어떤 가치를 나타내는 그렇죠. 주가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랬을 때 지금 AI를 필두로 한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국가가 그 주인공에 더 가깝느냐를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달러가 앞으로 더 밸류업을 해질까, 귀해질까, 또는 원화가 더 귀해져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기에 조금 더 직관적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지금 미국 경제라고 하는 뭐 경제 대국이 뭐 22년부터 23년도, 4년도 거의 3% 수준의 성장을 해왔고, 정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추경 예산에 추경을 다 쏟아 부어도 사실 1% 성장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고, 또 굉장히 많이 그 배분 정책 하에 원화를 찍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방향은 달러 강세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단골로 나와요. 뭐예요?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이 친트럼프 인사로 바뀌게 되고 연준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트럼프 프렌들리한 인사들로 그리고 분위기가 구성이 되면 뭐 스티브 마이런이 주장하듯이 미국이 약달러를 통해서 뭔가 제조업의 부흥이나 미국의 유리한 정책들을 써나갈 터인데 그러면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 약세가 되는 거 아닌가요? 미국이 달러 약세 기조로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DXY, 달러 인덱스가 약해지는 거지 그 안에서 달러와 원화의 가치를 두 개를 매치를 해보면 그 많은 분들께서 달러 인덱스와 원화를 같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맞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굉장히 또 마음 아픈 얘기죠. 달러 약세 정책을 피더라도 그거보다 원화가 더 약하면 원달러율은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두 나라의 경제 여건이 지금 미국이 압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인 이 산업혁명의 성장성에 그 가파르게 서 있는 게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원달러를 비교했을 때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준비한 최근의 뉴스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뭐 8시 뉴스, 9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게 3,500억 달러 업프런트 이제 선불로 지불을 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은행이나 정책당국에서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어요. 뭐 너무 지금 달러의 상승폭이 높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구두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400원 넘어서 1,430원대입니다. 오늘 환율이. 당국의 이제 구두 개입도 시장에는 먹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원화를 구하는 사람이 지금 시장에 많을까요? 아니면 달러를 구하는 사람이 시장에 많을까요? 또는 당연히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팔고 원화를 갖고 싶어 할까요? 달러로 넘어가죠. 네, 어떤가요?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러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인데 달러랑 원화를 가장 많이 거래하는 주체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어디입니까? 수출 기업일 겁니다. 수출 기업들. 네.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수출 기업이 대다수이고 수출의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외환 시장에서 사고 팔고를 가장 많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의 그 달러를 대하는 자세라고 할까요? 행동이 완벽하게 그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달러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이 해외 반도체 수출하고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예전에는 바로바로 원화로 환전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택 공장도 늘려야 되고 또는 국내 투자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원화가 필요했단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원화를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수출의 재무팀 그리고 CFO 분들은 달러가 들어오면 그냥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네. 예. 환전하지 마 이런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게 많고요. 예. 그리고 국내에 대한 수요보다 해외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달러를 보유하는 게 훨씬 더 수출 기업들에게는 의사결정에 더 우선순위인 겁니다. 결국에 원달러 환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원화를 많이 파느냐 달러를 많이 파느냐 수급 싸움이에요. 근데 그 수급의 기울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달러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최근의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대부분이 지금 해외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고 국민연금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이제 국민연금 보고서들을 보면은 환에 대한 해지,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질 거 걱정 안 해. 그냥 달러로 그냥 네이키드 달러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는 비중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달러의 향방은 저는 만약 1년 뒤에 이 자리 연말에 다시 방송을 하고 있다면 아마 그때는 1,500원 가까운 환율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스탠다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의 정책 기조가 뭔가 더 성장 위주의 확실한 키 드라이브를 갖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미국과의 격차, 경제 성장의 격차나 금리 격차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 않는다면 저는 1,600원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600원까지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방송했을 때 그때도 저는 달러를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국채 같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가 한 1,370원, 1,380원이었어요. 이미 한 4% 가까이 올라온 1,430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 좀처럼 뭔가 이게 다시 1,400원 밑으로 떨어져야 돼. 1,300원대를 봐야 돼. 이런 컨센서스는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네. 왜냐하면 수급이 완전하게 달러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죠. 아니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원달러 환율을 많이 고려를 할 때 그 나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의 어떤 GDP 성장률도 그러니까 그 나라의 어떤 가치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 성장률이라는 관점에서 과연 미국 대비해서 또 높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요건이 마련되어 있는가 또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봤을 때 정말 초고령 사회가 될 수 있고 그 저출산 어떤 인구 구조 자체도 약간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AI라는 어떤 효율성도 있겠지만 그것도 당연히 미국도 그 AI 효율성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게 모르겠어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1,600원이 생각보다 좀 빨리 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근데 그 중간에 변수가 있다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한국이 그래도 수출이 갑자기 많이 크게 늘어가지고 또는 반도체나 AI 관련돼서 그런 어떤 수출 기업들이 대량으로 많은 선택을 받아서 그런 외에는 그때 마땅히 없을까 고민이 좀 되기도 하는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앞서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의 향방은 결국에 달러와 원화의 수급이라면 누가 더 많이 필요하냐,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하냐라는 거라면 결국에 그러한 기업들도 미국의 달러를 더 많이 사들여서 더 많은 투자를 이뤄나가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겠네요. 그거를 더 많이 커버할 수 있는 미국 수출에서의 호조세가 더 많이 활성화돼야겠죠. 달러가 더 국내 기업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게 첫 번째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네. 우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오르고 내리고 좀 시속 게임일 수 있는데 2005년부터 쭉 지금까지 보면은 저점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1,000원일 때, 1,100원일 때, 1,200원일 때, 1,250원일 때, 1,300원일 때, 그리고 지금 1,400원일 때까지 온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과거 저 한 20년을 되돌아보면은 저 때는 우리나라 수출에 어느 국가가 또 있었죠? 중국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았고요. 맞아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물론 공장도 남겨놓고 뭔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간 경우가 굉장히 많았지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보면은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더 크로스 돼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아진 상황. 근데 그 미국은 지금 번 것도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 하단선은 저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수순으로 가는 구조적인 환경에 있다. 예. 그리고 아까 팀장님께서 인구 구조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정말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좀 원달러가 원화 강세 쪽으로 가기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일론 머스크가 표현을 하듯이 인구 절벽을 얼마 맞닥뜨리기까지 얼마 안 남았고 인구가 이제 자연 감소하는 국가로 접어드는 반면에 미국은 전 세계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달러로 환전해서 싸들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나라거든요. 전 세계 부자들의 유입이 인플로우가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럼 달러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최근에 EB5 같은 비자와 관련해서도 미국 뭐 시민권 미국에서 살고 싶어? 그럼 뭐 한 50억 내. 그러면 미국에서 경제활동하게 해줄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달러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또 지금 이 중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들 이런 유소년들의 어떤 인구 구조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맞아요.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선진국이에요. 먹고 살만한가 봐요. 네, 그럼 그들이 10년 이후에 또 다른 경제 참여 인구, 주 참여 인구로 오고 이제 기득권이 될 터인데 그럼 달러에 대한 패권은 더 강화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에 관련돼서 그러면 어떻게 지금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냐 이걸로 이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지금 뭐 테슬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원달러 환율의 어떤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예측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는 물론 이제 미국 주식 달러화되어 있는 자산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 방향인데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지금 해야 될까요? 지금 요 3분기 실적 발표와 같이 맞물려서. 네,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일단 가장 큰 전제는 그냥 제가 제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계 자산이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자산이 거의 뭐 60%, 뭐 적어도 50% 이상, 뭐 7, 80%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말고 부동산 원화 자산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달러로 갖고 계세요. 다 달러에 투자를 많이 늘려야 되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달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해도 실질적으로 자산가분들 중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달러를 갖고 뭔가 원달러를 트레이딩 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이 달러 자산은 내 자산의 한 축으로 계속 가져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특정 종목 한 두세 개에 쏠려 있다는 거죠. 그거는 달러라는 자산을 잘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 달러의 어떤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보다 단기간에 더 많이 플럭추에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일부 기업만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달러를 잘 갖고 있는 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아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량주들을 항상 저는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계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세미나 때도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미국 주식들. 이렇게? 근데 장이 이렇게 신고가를 어제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였고 장이 굉장히 미국 중심으로 화랑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단타를 치신 건가?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 주식 굉장히 잘 오른다고 하니까 특정 종목들 미국 주식은 그냥 오르는 거야 라는 프레임 안에서 특정 어떤 테마성의 실적이 담보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로 뭐 화제가 되는 종목들 그런 거에 굉장히 좀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최소 40%, 최소 50% 이상 또는 더블까지 난 계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투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금융자산이 올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올랐어야 됩니다. 아, 절반 이상. 근데 그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막 사고 팔고 예. 흔히 얘기하는 사팔사팔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우량주만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어도 그런 성과를 지금 내고 있거든요. 심지어 트럼프 때문에 미국 달러가 굉장히 강하고 미국 증시가 굉장히 고점이었던,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국 고점 탈환을 했지만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에 들어온 계좌들도 그 관세 충격을, 쇼크를 다 그냥 그대로 다 맞이하고도 온몸으로 맞고도 지금 40~50%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 주식이 마이너스 나고 있는 상황이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떤 트레이딩이나 뭔가 매크로에 대한 뭐 과도한 예측이나 경기 지표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성장이 끊기지 않는 주식을 갖고 있었을 뿐인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대할 때, 달러를 대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한 자산을 좀 살펴보고 우량주 위주. 그리고 미국 국채도 우리가 제가 방송에서 정말 미국 10년물 기준으로 4.5% 넘어가면 저는 무조건 매수다, 풀 매수다. 깃발 들고 미국 채권 삽니다. 지금 3.9%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들이 우리가 이 달러로 하는 자산들을 정말 잘 포트폴리오화하는 미국 주식도 그러하고 또 채권과의 적절한 믹스가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좀 시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우량주, 물론 우리가 말씀드리면 다 아는 그런 기업들이겠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기업들이 테슬라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테슬라 이야기하면 정말 1시간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테슬라 실적 발표 바로 전이니까 좀 준비를 해봤는데, 테슬라 주가가 실적 발표 전후로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예상을 하기보다는 저는 앞서 말씀드린 테슬라는 성장이 끊기지 않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넘어서 실적을 좀 논외로 치고 성장이 끊기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중요한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네. 이거는 테슬라의 IR 사이트에 이제 투표로 가장 많이 이 질문을 하고 싶어 궁금해라는 4가지예요. 첫 번째, FSD와 로보택시에 대한 질문이 한 230만 테슬라 주식을 대표해서 이제 궁금증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이제 로보택시를 탈 때 이제 감시자는 언제 없어져요. 그리고 FSD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뭐예요? 이런 건데 아마 자율주행 보조감시자, 지금 그 보조감시자 테슬라 직원이 같이 타거든요. 그 부분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많이 언급을 했듯이 곧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아니더라도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또는 아마존의 죽스라든지 이런 무인 차량을 타고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은 다시는 사람이 있는 택시를 못 탄다. 불편해해요.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답은 충분히 내려질 거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확장세는 더 이번 실적 발표에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 가지 해볼까요? 기업은 돈을 버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이 최우선시 되는 곳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레모네이드라고 하는 보험사예요. 테슬라 FSD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거의 보험료를 almost free, 거의 제로로 만들어줄게라는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보험 상품을 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율주행은 사람보다 안전하다. 저 보험회사는 자원봉사자입니까? 왜 어떻게 뭘로 돈을 벌어요 나중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FSD를 더 많이 키고 자율주행을 하는 운전자가 사고가 덜 난다는 거죠. 덜 난다는 것을 저렇게 강조를, 그러니까 보험료를 정말 저렴하게 해주겠다. 정밀한 계리사분들을 동원해서 숫자를 해보니 FSD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사고가 덜 나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관련된 데이터가 지금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FSD가 너무나도 안전하다라는 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하나 그런 게 뭐냐면,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람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럴 수 있지, 그렇구나. 근데 FSD가
만약에 100만 번을 잘하다가 한두 번 정말 심각한 사고 하나 내면 그 100만 번 중에 한 번이 또 나에게이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컨트롤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기술을 법제도가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은 법도 못 쫓아가는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다 겪은 바입니다. 인터넷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해요. 그럼 그에 대한 법. 딜리버리 오토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해요. 그에 대한 법. 뒤늦게 또 이제 바로 나오니까. 근데 우선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사고는 제조사의 책임이 우선시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더 정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런 이제 보험사의 입장도 FSD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FSD 그리고 로보택시 그리고 무인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더 강화가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가형 모델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모델 Y 스탠다드가 나왔지만 야, 그 정도면은 그렇게 파괴적으로 저렴하진 않은데? 이러한 이야기죠. 하지만 지금 테슬라의 새로운 저가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저가형 모델이 더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가형 모델보다 중요한 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죠. 그럼 어떻게 싸게 만들지 여기서 더? 어떻게 그래도 기본적인 그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은 유지하면서 어떻게 더 싸게 만들지? 방법은 하나입니다. 공정의 혁신이에요. 현대차도 그렇고요. 뭐 GM, 포드도 마찬가지, 도요타도 마찬가지고 이 자동차 제조업이 그렇게 고마진 사업이 아니에요. 대당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만 사실 영업이익률 10% 나면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싼 차를 만들지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생산 과정의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형 모델보다 훨씬 중요한 발표는 생산의 혁신이고 그게 이제 언박싱 프로세스라고 해서 부분 한 대여섯 개 부분을 따로 조립해서 블록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테슬라의 어떤 생산 혁신 과정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더 구체화돼서 언급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생산 과정이라고 만약에 표현한다면은 우리가 여전히 제조업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 정말 어떤 뭐 공장의 운영이 있지만 그 안에 여러 인건비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좀 차지하잖아요. 뭐 원자재도 뭐 물론 있겠지만. 근데 그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과정은 결국엔 그것을 로봇이 대체할 것이다. 그럼 결국은 이번에 실적 발표 때 그런 로봇에 관련된 가이던스도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로봇에 대한 질문도 뭐 뒤에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은 그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고 싶은 제 주장은 로봇의 상용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옵니다. 훨씬 빨리 예상했습니다. 그 대답은. 네, 훨씬 빨리 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봇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지금 장표가 엔비디아 젠슨왕이 언젠가 PT를 할 때 뒤에 이제 로봇들이 한번 쭉 나온 적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그 젠슨왕의 사진의 좌측이죠. 그러니까 젠슨왕의 제일 우측에 있는 게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이라는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상 제일 왼쪽에 있는 제일 왼쪽에 민트 있는 색깔. 네, 맞습니다. 민트색 로봇이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디짓이라는 로봇인데 저 로봇이 아마존의 물류 공장에서 협업을 하는 로봇입니다. 이거예요? 네, 좀 세부적인 자료를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로봇이 얼마면 구매해가지고 일시키시겠어요? 저 로봇이요? 네. 얼마면은 쟤를 24시간 고용하겠습니까? 한번 머릿속에 한번 고민을 같이 가져가시면서 다음 장표를 볼게요. 지금 저 젠슨왕의 제일 우측에 있는 로봇이 V4 버전이었습니다. 무게는 이제 탑재량 한 16kg였고 V5가 26년 내년에 당장 나와요. 충전 시간 저 두 번째 테이블 보시죠. 충전 대비 지속 시간이 1:2에서 1:10까지 5배 향상됩니다. 충전 지속 시간이? 네. 충전을 한번 해서 더 쓸 수 있는 시간이 5배 더 향상되고요. 저 밑에 보시죠. 로봇 원가. V4가 17만 5천 K니까 17만 5천 불. 대략 2억 원 정도 되겠죠. 근데 V5 26년에 나오는 게 7만 5천 불. 비용이 57% 줄어들어요. 7만 5천 불이면 1억입니다. 연봉 1억짜리 로봇을 24 주고 계속 돌리는 거잖아요.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테슬라는 저거보다
가정용으로 더 싼 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그러니까 로봇이 정말 사람처럼 완벽할 때 난 구매할 거야.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 지금 보면 아이폰 3GS가 완벽했습니까? 맞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럼 고쳐 쓰는 거예요, 계속. 삼성전자의 옴니아폰은 완벽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업데이트되는 로봇이 될 거고 결국에 로봇은 AI 소프트웨어가 핵심입니다. 물론 하드웨어도 좋아져야 되겠지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상용화는 굉장히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 시점에 대한 그 언급이나 그 단계가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저는 애프터마켓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우리 테슬라라고 보게 되면 이제 전기차, 그냥 우리가 그 각 기업의 이제 본업을 봐야 될 텐데 그 본업은 뭐 전기차인데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여러 발언들은 이제 뭐 전기차를 뭐랄까요? 뭐 전기차 부분을 버린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뭔가 그와는 이제 떼려고 하는 듯한 어떤 여러 가지 액션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유럽에 정말 장기간 동안에 거의 약 한 2년 정도 계속 그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좀 급감하고 있다는 그 과정 속에서 주가를 보게 되면 그냥 박스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뭐 출렁출렁거리고 그러한 구간을 벗어난 후에 휴머노이드를 얘기하니까 이제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지금의 이런 더 주가적인 측면을 좀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전기차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다라고 부장님께서는 보고 계세요. 어떻게 이번 실적 발표를 어떻게 우리가 뭐 봐야 될까요? 뭐 전기차에 대해서. 네, 아직 테슬라의 주가가 전기차와는 좀 멀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매출에 아직도 메이저한 부분을 전기차 판매가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전기차 판매의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반등 속도가 빠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차 1위 판매가 테슬라 모델 Y. 새로운 모델 Y가 뭐 6월, 7월 연속적으로 기록을 했고 그랜저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팔린 거죠. 국민차보다 더 많이 팔렸네요. 중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YL 좀 길고 7인승까지 탈 수 있는 그 차량이 지금 중국이 거의 전기차의 천국이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 50% 정도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그래서 지금 4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본업인 전기차 판매 부분도 굉장히 좋고 하지만 이렇게 월스트리트에 지금 테슬라를 보는 관점이 이 안경의 색깔이 예전에는 전기차 판매 쪽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면 지금은 로보틱스와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너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연결해서 한번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 사업의 성장성도 굉장히 많이 투표를 받으면서 이 Q&A에 등장을 할 텐데요. 메가팩, 파워월, 뭐 태양광 이런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중요한 게 AI 데이터 센터 붐을 타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대량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냐 이런 이제 번역해서 이제 질문들을 취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블랙록의 자료입니다. 미국의 전력 수요량을 한번 보시죠. 24년도, 25년도부터 34년도까지 한 9개년도에서 10개년도 동안 40% 증가하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변화 속도를 한번 볼까요? 오른쪽 차트에 보면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 그 전력 수요 포캐스트를 보면은 24년도 3월에 예측을 했던 게 한 56% 정도예요. 그 중간에 있는 황색 선이 9월 달에 24년도 9월 달에 물어본 거예요. 급격하게 증가하죠. 그리고 24년도 연말에 본 거예요. 이렇게 증가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 개의 선 자체가 물어보는 시점과의 그 시점에 대한 포캐스트인데 그러니까 시점이 점점 뒤로 갈수록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해 안에서도 연말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지금 최근에 미국 산호세에서 데이터 센터 포럼이 크게 있었거든요. 거의 이제 참여하신 분들 이제 연락을 해보면은 작년보다 그 참가자 수가 거의 50% 이상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빅사이클을 타고 있고 그 얘기는 버블 논쟁을 떠나서 그를 뒷단을 받칠 수 있는 전력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지금 에너지 부분이 지난 인도량 발표에서도 이 메가팩 설치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나왔었고 그래서 에너지 기업으로도 이제는 조금씩 인식을 해줘야 되는 그 전환점을 이미 지났거든요. 이미 지났죠.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의 에너지 기업의 어떤 주가 상승률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블룸 에너지.
이런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아요. 테슬라의 이제 에너지 부분 사업도 앞으로 많이 조명이 돼야 되는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주가 향방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테슬라의 성장 곡선이 저는 뭔가 이제는 가속도를 타는 그런 시기적인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테슬라라는 기업을 지금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일론 머스크라는 CEO가 또 하는 회사들, 뭐 xAI가 있고 스페이스X가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미래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뭔가 꿈의 세계는 일론 머스크가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번 테슬라 실적 발표 특히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더 자극적으로 좀 나와서 시장에서 좀 열광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달러화 자산에 대한 투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앞으로 일부 전망, 가이던스에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제 내일이 되면 아마 아침이 되면 그 결과치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NH투자증권 한동엽 부장님은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막 몰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모셨을 때는 아마 또 특집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음 주에 또 한동엽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